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는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 뉴턴, 에디슨?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는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 천재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정 단체가 과학 분야를 다루는 단체인 만큼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천재들이 순위의 다수를 차지하리라는 예상을 뒤엎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재와 그 이름이 동격으로 취급되는 아인슈타인은 턱걸이로 겨우 10위에 올랐고,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과 슈퍼컴퓨터 두뇌를 가진 빌 게이츠는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최고 천재의 자리에는 과학자로서도 재능도 많았지만 우리에겐 화가로서 더 이름이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특정 분야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르네상스형 인간인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근데 과학자, 건축가, 공학자, 발명가, 해부학자, 군사기술자, 지리학자, 수학자, 특수효과 디자이너, 로봇공학자, 연극무대 연출가, 이벤트 기획자, 지도 제작자, 군사전략가, 암호학자, 포도주 감별사, 요리사, 주방도구 제작자, 악기 연주자, 작곡가, 음악이론가, 악기 설계자, 공연 기획자, 그리고 화가. 이것은 놀랍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사람이 가진 이력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 예술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별별 미술관에서 열리는 재미있는 미술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한철.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서 30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통치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를 통해 자신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화가로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지만 의뢰받은 작품을 제때 못 끝내기로 악명이 높아서 작품 주문이나 후원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쓴 편지에서 교량, 수로, 대포, 장갑차, 공공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자신의 공학적 능력을 10번째 문단까지 꼭꼭 채우고 11번째 문단에 이르러서야 자신은 뭐든 다 그릴 수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는 글을 덧붙입니다. 예전에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이탈리아인인 알베르토가 나왔는데 어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과학자로 배운다고 했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자신을 예술가만큼이나 과학자이자 공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해부학, 화석, 조류, 심장, 비행기기, 광학, 식물학, 지질학, 수류, 무기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분야를 열정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르네상스인의 전형이 되었고
자연의 능력과 조화로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예술 작품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신의 얼굴 피부를 벗겨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의 모양을 그렸고 이후 모나리자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미소를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뼈를 연구하고 근육으로 덮인 뼈와 치아를 그리고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스러운 표정을 묘사했습니다. 광학과 관련된 수학을 탐구하고 빛이 어떻게 각막에 닿는지 보여주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원근법의 변화로 마법과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빛과 강학에 관한 연구를 예술 작품에 이렇게 접목함으로써 2차원 평면에 그려진 물체가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명암법과 원근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평한 면 위에 그 평면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 듯한 물체를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하는 그의 능력은 정사각형과 그 원 안에 팔다리를 활짝 뻗은 완벽한 비율의 남자를 그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천재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덕분에 미술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과는 모든 것이 많이 달랐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쇼맨 OST 중에 This is me.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고대의 지식이 담긴 필사본을 안고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당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콜럼버스, 또 인쇄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던 구텐베르크가 활약한 15세기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인문학의 부활과 발명과 모험, 신기술을 공유하는 지식의 전파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간의 전쟁으로 점철되지 않은 보기 드문 4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고도 있었습니다. 법률, 회계, 신용거래, 보험이 발달하면서 귀족 지주들의 권력은 도시 상인과 은행가에게로 넘어갔고 문자 해독 능력이 생기고 산술 능력, 소득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피렌체는 원래 꽃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물든 아름다운 이 도시에 인문주의의 꽃이 피어나고 다채로운 예술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예술과 인문주의의 요람이 된 이유는 아마도 국제무역상과 수완 좋은 은행 가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본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특히 메디치가 운영하는 은행의 거래 규모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교황청의 금융 업무를 도맡았고 유럽의 대도시마다 거래 지점을 늘려서 개설하고 무역업도 활발하게 하면서 막대한 이윤이 계속 피렌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만큼 도시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주었고 피렌체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죠. 피렌체 가문의 토대를 이룬 코시모 데 메디치는 문예와 예술을 아끼고 숭상하는 관대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희귀한 고전 필사본 수집에도 정성을 쏟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모여서 마음껏 철학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설립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후원금을 넉넉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를 건너 위대한 로렌조라고 불렸던 로렌조 데 메디치는 정치가이자 저술가로서 최고의 예술가들을 두루 고용해서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걸작을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미술품을 수집하고 예술을 후원하는 전통을 지키며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본과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문화예술에서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피렌체에서 장인들은 실크 제작자와 상인이 협업해서 예술작품에 가까운 원단을 생산하고 패션을 창조했습니다. 건축가와 예술가는 힘을 모아 원근법을 발전시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각기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점은 공방으로, 상인은 자본가로, 장인은 예술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시대처럼 예술, 기술, 상업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문화가 더욱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렌체에서 마음껏 호기심을 충족하고 또 그 속에서 더욱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천재 예술가에게 열광하던 이 시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명의 거장이 동시에 같이 활동하면서 걸작을 쏟아내고 혁신적인 회화 기법이 총동원되면서 르네상스 미술 발전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르네상스인이란 모든 분야에 능통한 천재라는 인식과 함께 창작자의 정신이나 지성이 반영된 작품은 단순한 기술적 상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16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예술 수업이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예술품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이탈리아 이외의 여러 유럽국으로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직전의 중세시대에 신과 종교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된 세계관에서 이제 개인의 존엄성을 신뢰하고 지식을 통해 현세에서 행복을 찾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부활,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은빈, 드리머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왠지 흰 백발이 막 산발해서 개팍해 보이는 눈매를 가지고 오래된 책과 동물 표본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외딴 숲속 오두막집에서 두꺼운 책을 넘기고 있는 마법사 느낌인데요. 어떠신가요? 한때 모나리자가 자기의 자화상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 인물을 그리다 보면 어느 구석이라도 본인과 닮게 그리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초기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외모와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는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우아한 미남자였습니다. 금발 곱슬머리, 근육질에 균형 잡힌 체격을 가졌다고 해요.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자답게 옷을 매우 신경 써서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 백작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체력을 가졌고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고 길에 걷거나 말을 탈 때면 그 자태가 기품이 넘치고 화술에 능해서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한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외모까지 완벽했나 봐요.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단점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때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초급 교육기관인 주산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기하학에는 소질을 보였지만 방정식 원리라든지 당시 존재했던 기초적인 대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라틴어 또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30대에도 계속 라틴어 단어집을 작성하고 번역하면서 문법과 씨름을 해야 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산수를 배우는 몇 개월 동안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에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사를 매우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넘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옆길로 새서 수학 문제에 골머리하며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그가 주도적으로 전부 완성했다고 알려진 작품은 겨우 15점 정도뿐이에요. 많은 전문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가 필요했을 거라고 하니 역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빈치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은 빈치에서 온이란 뜻을 지닌 다빈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파주댁, 경주댁 하며 부르던 그것과 같습니다. 빈치는 피렌체에서 40km가량 떨어진 소도시로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실편백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버지는 공증인이었고 어머니는 순박한 시골 처녀였다고 합니다. 연인이었지만 신분 차이로 헤어졌고 아버지는 곧 귀족 가문의 다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잠시 살지만 어머니도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주로 자연과 함께하고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사생아라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당시 피렌체에서 화가와 조각가로 대단하게 인정을 받던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승님 베로키오는 금, 은, 청동, 구리, 대리석, 테라코타, 치장, 벽토, 목재, 템페라, 기름 등 여러 다양한 재료들을 다룰 줄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해서 작품 의뢰자가 공방을 방문하는 날이면 대화의 화제가 철학에서부터 음악을 거쳐 고대의 시인에 이르기까지 그칠 줄 모르고 무궁무진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베로키오 공방은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주 단골이었는데 로렌조 메디치 아버지의 묘비 조각을 제작했고 메디치 가문의 골동품을 관리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와 성 도마의 청동상을 만들고 금빛과 은빛꽃으로 제작된 야외극용 견직물의 디자인을 하고 부와 신앙심을 동시에 뽐내려는 상인들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 그림을 찍어내듯이 많이 그려서 팔았습니다. 베로키오 공방에서 만든 작품은 무조건 최고로 통했으니 공방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자부심도 남달랐겠죠. 베로키오 공방에 처음 들어간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당시는 물감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안료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내는 일부터 불을 떼서 쇠를 녹이는 일,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끌어오는 일, 그림 그릴 화포를 치수대로 자르는 일,
찰흙 안에 공기를 빼려고 두들겨서 치대는 일 등 청소부터 작업 완성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베루키오의 작업실에서는 수학, 해부학, 고대 유물, 음악, 철학에 관한 토론이 자주 펼쳐졌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실행하는 법, 수학과 시각이론 등 화가가 알아두어야 할 전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하나하나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그대로 그려야 하는 방식이 지루해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천재인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일깨웠을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틈나는 대로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개상한 것은 개상한 대로 관심이 갔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얼굴의 생김새를 보면 스케치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암소, 말, 덤불숲, 고양이, 풍경, 보이는 대로 모두 그렸습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도, 괴물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 시골 마을 빈치의 한 소장농이 나무로 방패를 만들었고 피렌체로 가져가서 채색을 할 사람을 찾으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버지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나서 가져다 주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방패란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방패 그림은 적에게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쳐다보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도록 입으로 불과 독을 뿜은 무시무시한 용의 이미지를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이상하게 생긴 동물과 곤충을 잡아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뱀, 귀뚜라미, 뱀, 메뚜기, 나방, 박쥐를 눈에 띄는 대로 잡아 모았습니다. 탁자 위에 동물과 곤충들을 올려놓고 머리와 다리를 떼어내거나 날개를 잘라서 해부도 합니다. 동물들의 토막들이 탁자 위에 피를 흘리며 뒹구는 광경은 보기에 끔찍하고 악취도 지독했다고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집중하며 토막이 난 부분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꿰매어 마음에 드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성된 괴물을 내려다보면서 방패로 사용할 나무판 위에 옮겨 그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일부러 창을 닫아서 방안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아버지가 방패를 찾으러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림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어두운 방안을 둘러보던 아버지의 시선이 방패의 그림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끔찍한 괴물이 시뻘건 불을 주둥아리에서 뿜어내며 달려들 것 같은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만 공포에 사로잡혀 돌처럼 그 자리에서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아들의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고 소장농에게는 그 방패를 주지 않고 대신 새 방패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괴물이 그려진 방패는 100두카트를 받았고 피렌체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밀라노 공작이 3배를 지불하고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다고 기록된 최초의 작품인 이 방패는 평생 이어진 창의적 상상력과 자연 관찰을 융합하는 그의 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법에 관한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당신이 창조해낸 동물을 이를테면 용 같은 환상의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내고 싶다면 사냥개나 투견인 마스티프의 머리와 고양이의 눈, 산 미치강이라고 불리는 삐죽삐죽 가시가 달린 호저의 귀와 그레이 하운드의 코와 사자의 이마와 늙은 수탉의 관자놀이와
거북이의 목을 뒤섞어 보아라 라고 서술해 놓았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 끔찍하고 징그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려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느낌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용을 동양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로 뱀과 같은 몸에 날개를 갖추고 불을 토하는 암흑세계에서의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물입니다. 유럽 중세의 영웅이 나오는 책에서 또는 영화에서는 멋진 왕자님이 용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공주님을 구하고 영웅이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 동양에서의 용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예로부터 고귀하고 신비로운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왕은 용으로 비유돼 얼굴을 용안이라 칭하고 자리를 용상, 의복을 용포라고 했습니다. 용은 크고 작고 어둡고 밝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변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구름을 일으켜 단비를 내리는 고마운 존재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용의 형상은 서양의 용과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동양의 용도 상상의 동물이라 다른 동물의 모습에서 하나씩 가져와 조화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이세진이 지은 본초 강목에 의하면 머리는 낙타와 같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름 사이를 신령하게 날아다니는 용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만약에 용의 모습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를 듣는 동안 새로운 용의 모습을 자유롭게 창작해 볼까요? 마법의 성 더 클래식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스승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매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470년대 중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베로키오는 자신이 의뢰받은 세례받은 예수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됩니다. 옛날 도제식 공방은 조수와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을 붓고 두 천사가 요단강 옆에서 무릎을 꿇고 지켜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장 왼쪽에서 고개를 틀어 환한 얼굴로 시중을 드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밖에도 멀리 보이는 풍경과 스승이 그린 부분 중에 어색한 부분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베로키오는 나중에 이 완성된 천사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다시는 붓을 잡지 않겠노라 결심했다고 기록에 전해져 옵니다. 전설처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말은 아닌 것이 정말로 베로키오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각 작품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그리는 제자에게 그림 주문을 맡겨서 더욱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방 명성에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스도 세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베로키오가 각각 그림 부분을 비교해 보면 스승인 베로키오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사와 배경 부분을 엑스레이로 분석해 보면 안료를 아주 묽게 희석한 유화 물감을 붓으로 섬세하게 여러 번 덧칠하고 어떤 부분은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펴서 문지르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70년대에 개발한 회화 기법이었습니다. 당시 유화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갓 이탈리아로 전파되었고
아직까지 화가 대부분은 달걀 노른자로 수용성 물감과 접착시키는 템페라 기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술의 다양한 기법에 관한 이야기는 별별미술관 27화에서 더욱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로키오 역시 평생 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화를 실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 예술가처럼 베로키오의 인물도 역시 얼굴과 머리와 눈의 윤곽선을 선으로 그려서 조금은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사를 살펴보면 구불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은 분명한 윤곽 없이 다른 머리칼이나 얼굴로 부드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로키오가 그린 그림자는 템페라 물감이 묻은 붓이 지나간 거친 자리가 선명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사의 그림자는 반투명에 가까이 맑고 부드러운 피부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섬세한 표현이 쉬워진 것입니다. 베로키오의 그리스도 세례를 검색하셔서 누구의 솜씨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기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변에 보이는 바위와 그늘의 형태, 풍경 속 강물의 움직임, 담쟁이 덩쿨이 나무에 미치는 효과, 나뭇잎의 배열과 형태, 중력과 기압의 영향 등 자연 환경에 관한 그의 연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살았던 시대에 이미 원근법이 그림에 적용되고 회화에서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은 밋밋한 평면이 아니라 마치 마법을 부린 듯 그림 안에 깊숙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을 관찰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크기가 줄어들어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흐릿해져서 물체의 가장자리 테두리는 물감을 문질러 놓은 듯 희미하게 흐려진다는 것은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뜨거워진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서 도시 전체가 희미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피렌체 대성당에 높이 있는 둥근 지붕도 멀리 있기 때문에 뿌옇게 보였을 거예요. 폭우가 올 듯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하면 숲과 풀밭의 초록색은 한순간 칙칙한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날 멀리 보면 산과 하늘이 마치 하나로 붙어서 어디가 산등성이의 경계선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어두운 계곡도 굴곡이 사라지고 산과 호수도 구분이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색도 형태도 모든 것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연에서 관찰한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섞이고 흐르고 움직이고 생동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붓과 펜으로 작은 붓질을 계속 섬세하게 칠해서 빛과 그늘을 미묘한 분위기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선으로 딱 구분지어 사물을 표현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스푸마토는 연기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스푸마토 기법은 희미한, 부드러운 이러한 뜻을 말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미묘하게 색조의 변화가 만들어져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딱딱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생기를 불어넣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 화가들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두고 회화에서 현대적 기법의 창시자라고 선언했고, 현대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는 스푸마토를 흐릿한 윤곽과 그윽한 색상을 통해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와 합쳐지게 하여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화에 관한 논문에서 보면 반드시 선으로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그것이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스승 베루키오는 딱 그 방식대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 자연계를 주의 깊게 관찰한 끝에 현실은 이론과 반대임을 깨닫고 자연 그대로 공간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젊은 화가들을 위해서 스푸마토 기법을 강조하며 선명하고 투박한 선으로 윤곽과 형태를 그리는 대신 경계선을 연기처럼 흐릿하게 그려라. 경계선이 불분명하거나 어렴풋한 그림자를 그릴 때 날카롭고 명확한 선을 이용하지 말라. 그림이 너무 경직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빛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선이나 경계 없이 그려야 한다. 라고 조언합니다. 스푸마토? 말도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직접 그려볼까요? 사람의 얼굴과 목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란 얼굴, 그리고 아래로 연결된 목.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다시 새롭게 그려볼 텐데 선을 쓰지 말고 그려보세요. 어떻게 선 없이 그리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모나리자를 검색해보세요. 얼굴과 목의 경계를 어떻게 그렸는지 감상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스푸마토 기법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몸은 부드럽게 살로 이어져 있지 날카로운 선으로 경계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것을 관찰하고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나리자에 대한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 모나리자. 창의적인 인간은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몇 년에 걸쳐 자신이 알아가야 할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목록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거위의 발이 항상 펼쳐져 있는지 오므려 있는지 관찰하기, 하늘은 왜 푸른지,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무거운데 어째서 공기 중의 새는 물속의 물고기보다 더 민첩하지 않고 그 반대인지, 또 자기 자신에게 딱따구리의 혀를 묘사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딱따구리 혀의 모양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근데 듣고 나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따닥따닥 계속 쪼아대려면 혀에도 충격이 많이 갈 텐데 돌돌 말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 삶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 편은 아르테 출판 월터 아이작슨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참 재미있게 읽었고 또 부분 참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였습니다.